안녕하세요. 평소 출퇴근길에 사연을 즐겨 듣던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정말 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드라마 같은 일도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연들 하나하나 같이 웃고 후련해하기도 하며 살다 보니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에다 자랑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얘기할 것도 변변치 않아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격도 무던하고 모난 데 없어 그저 평범하고 넉살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들어도 혀를 끌끌 찰 정도로 불행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돌도 채 되지 않았던 때 이혼하셨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야 흔하디 흔한 일이고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도 흔한 일이니 부모님의 이혼 사실 하나로 제 어린 시절이 불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안 맞아 매번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몸조리를 끝내자마자 할머니께 저를 맡겨두고 시장을 갔다 오겠다거나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고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항상 집 밖으로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쳐 저를 떼놓고 나서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거죠. 외도의 상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 잠깐 다녔던 공장에서 만난 동료라고 해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기 싫다며 저희 아버지께 결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살림을 살겠다 하고는 집안일은 할머니께 맡기고 바람이 나버린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퇴근하고 제대로 푹 쉬지도 못하고 거의 눈만 붙였다가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살림하겠다 선언했으니 아버지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뻔뻔스럽게도 본인이 먼저 아버지께 외도 사실을 말하며 더 이상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이어가지 못하겠으니 저를 버리고 떠나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남겨진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고 페인처럼 사셨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속된 말로 저희 어머니는 미친 여자며 인간도 아닌 여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남들 못 볼 꼴로 지내면 되겠냐며 윽박 지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책임지고 키울 것이니 더러운 것 밟았다 생각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며 매일 용기를 북돋아 주셨대요. 어머니 대신 살림을 몽땅 하면서도 아버지께 불평 한마디 안 했다던 할머님도 배신감이 무척이나 크고 화가 나셨을 텐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니 할머니는 티 한 번 안 내시고 아버지께 힘이 되어주시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꿈쩍하지 않던 아버지도 할머니의 끈질긴 노력에 마침내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저희 집안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어머니 때문에 보람도 없고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없어지고 나니 아버지 마음도 훨씬 더 편해지셨다고 해요. 집에 와서는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저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세 식구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편의상 어머니라고 지칭은 했지만 저 역시 그 여자가 저를 낳아줬을 뿐이지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를 힘들게만 했을 뿐이라 어머니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나는 일이 없기만 바랄 뿐이죠. 아무튼 어머니의 존재가 없어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잘 자랐습니다. 같이 살 때도 어머니가 저에게 어찌나 무관심했던지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가고 난 뒤에도
제가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거나 찾았던 적이 없대요. 오히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다고 보채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할머니를 오히려 엄마라고 느끼면서 자랐어요. 형제도 없었고 가정 형편상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저에겐 할머니와 아버지가 전부였죠.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어릴 때는 영원히 그렇게 세 식구 오순도순 웃으며 살 줄 알았죠. 하지만 하늘은 정말 무심하게도 애써 웃으며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신 아버지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받은 충격이 무척이나 커 중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평소처럼 학교에서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수업 시간 종이치고 불이 나게 들어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교실에 안 들어오시더군요. 이상하다 생각한 것도 잠시 저희들끼리 긴장이 풀어져 막 장난을 치고 노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용히 제 이름을 불러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혹시 가족들 중 데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침에도 인사를 하고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고 소식이 더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아버지의 사고 소식보다는 저를 데리러 올 가족이 없어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서럽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울먹이기 시작하자 담임 선생님이 택시를 불러 목적지를 말해주시고 결제도 대신 해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부터 점점 상황을 파악했고 덜컥 겁이 나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그 씩씩하던 할머니가 거의 실신 상태로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엉엉 울며 할머니를 부여잡으니 할머니가 귀신이라도 본 듯이 혼이 나간 표정으로 제 얼굴을 잡고 속삭이던 말씀이 아직까지 귓가에 울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지역이 불쌍해서 오야노. 애비야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우리 지역의 학교 졸업하는 것도 보고 장가 가는 것도 봐야지. 애비야 내 아들아 죽지 마라. 죽지 마. 수술실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제가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저를 안고 그 말만을 반복하시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늘에 올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몇 달을 누워 계시다가 그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저에겐 할머니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많이 우셨던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오는 길 제 눈을 보고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너무 어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던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그저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에 무척이나 안심했어요. 매일 밤을 울다가도 할머니 손길을 받으면 잠이 스르륵 오곤 했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어린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 정말 고생만 하다 가셨구나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년에 가까워져가는 나이였는데도 혹처럼 남아있는 손자인 저 때문에 평생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거든요. 할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는 자식들 덕분에 편하게 노년을 누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우고 한창 자랄 나이인 저를 책임지느라 발 한 번 편하게 뻗고 주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아버지를 키우셨는데 저 때문에 그만둘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평생을 과일 장사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번 돈을 할머니 혼자 쓰셨다면 돈도 꽤 모았을 테니 가게를 하나 얻어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 때문에 쓰는 돈이
두세 배가 되다 보니 가게가 갈수록 어려워졌죠. 그 차디찬 시장 바닥에 빨간 소쿠리 하나 놔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일을 팔며 고생만 하셨고,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도 모자라 집에 와서는 동네에서 바느질거리 같은 소일거리 하시며 생계에 보태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시던 할머니는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졸리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셔 사는 게 고되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으셨는지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하늘로 가버린 할머니 생각에 저도 따라 하늘로 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시간이 꽤 많이 흘러 할머니 생각이 나면 가슴이 미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처음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특히 명절이 되면 갈 곳 없이 집에 홀로 남아있는 그 쓸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족도 아니로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 명절에는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혹여 할머니께 연락이 올까 하루 종일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던 적도 있었죠. 연락이 오지 않을 걸 당연히 알면서 말입니다. 얼마간 몇 번의 명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더군요. 평소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칭찬을 자주 듣는데 명절만 되면 나쁜 생각이 자꾸 들고 아침이 오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겨우겨우 버티는데 문득 하늘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명절이 이렇게 힘든데 저를 놔두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명절도 제가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뭔가를 잘하고 인생을 보내다 보면 나중에 할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떳떳할 것 같았고요. 당장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 내친 김에 휴대폰 번호를 바꿨죠. 마침 약정이 끝나 기계를 교체할 시기가 오기도 했고, 이참에 번호를 바꾸고 나면 명절에 휴대폰만 부여잡고 오지 않은 할머니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그때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 의미가 크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생각난 대로 번호를 바꾸고 그해 명절부터는 좀 달라져 보자고, 새 출발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런데 번호를 바꾸고 맞는 첫 번째 명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 연휴 동안 뭘 할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돈이 꽤 있어 할머니와 아버지 계신 곳도 보고 올 겸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근처 관광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꼭 연락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죠.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낸 듯한 문자더군요. 모르는 번호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잘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들 요즘 문자 메시지 안 보내고 메신저나 SNS로 대화를 나누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니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제 번호를 착각하고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혹시 할머니가 보낸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필 문자를 잘못 보내도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어서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번 명절은 정말 처음으로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보내려고 다짐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분은 제 사정을 모르시니 번호를 착각하신 것뿐이지만요. 답장을 할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괜히 또 답장에 얽매일까봐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명절마다 찾아주는 가족도 있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면서요. 문자를 보내신 분도 가족을 만나게 되면
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답장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자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할머니를 뵙고 납골당을 나서는데 또다시 그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이번에는 차례도 다 지내고 가족들이 다 왔는데 너만 안 와서 쓸쓸하다며 잠깐이라도 좋으니 얼굴이라도 비추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계속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겨우 마음 추스리고 남은 명절을 알차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그런 문자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의 문자가 두세 번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답장을 보냈어요. 번호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니 그나마 마음이 후련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무서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몇 번 무시했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전화가 울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보니 예상한 대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준이니? 그게 무슨 말이야? 번호가 바뀌었다니. 아, 네. 제가 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번호가 어르신 손잡은 번호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조금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성준아, 목소리도 성준이구만. 아이고, 우리 손자. 이 번호가 우리 손자 번호가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 무슨 일 있어? 왜 집에를 안 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화 속 할머니는 아무리 제가 번호가 바뀌었고 손자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집에 오지 않냐며 성화를 부리시며 아무리 바빠도 몇 년째 집에 안 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혼을 내시는데 정말 답답해서 팔짝 뛸 지경이더군요. 괜히 전화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이 한계에 다다라서 화를 벌컥 내려고 할 때 전화 속에서 실랑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누군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성준이 죽었다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누군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그전까지 제가 자신의 손자가 맞다며 바락바락 우기며 혼을 내시던 할머니께서 순식간에 조용해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막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벌컥 낸 남자분이 전화를 바꿔 받으시곤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아프세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용하시는 전화번호가 저희 아들이 죽기 전 사용했던 번호인데 어머니가 자꾸 손자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시고 매 명절마다 이러시네요. 이전까지는 이 번호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 괜찮았는데 하필 받으신 번호가 저희 아들 번호였나 봅니다. 명절인데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를 들으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동년배가 되었을 것 같은 나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죽은 손자도 저와 나이가 비슷했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고 나니 할머니께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인 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할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밝힌 남자분께서는 저에게 할머니가 앞으로도 문자가 계속 올 건데 그냥 무시하거나 번호를 차단해도 괜찮다고 하시며 찝찝하시다면 번호를 바꾸라고도 권유해 주시더군요. 마음이 아파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할머니 잘 챙겨주시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날 하루는
여러모로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 명절처럼 저 혼자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힘든 명절을 보낸다는 우울감으로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왠지 할머니의 가족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오셨어요. 아마 치매 기운이 조금 있으신지 있었던 일을 자꾸자꾸 깜빡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마냥 문자가 귀찮고 자꾸 제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 화가 났는데 상황을 알고 나니 손자가 아니라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할머니의 아들분 말씀대로 차단을 할까 생각했지만 마음에 짐이 생기는 기분이라 차마 차단까지는 못하고 그대로 문자를 받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할머니가 그리워 명절을 매번 우울하게 집안에서만 보냈고 여기 계신 할머니는 죽은 손자가 그리워 매번 손자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니 저도 할머니께 문자 드린다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기 직전 장문의 답장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이번 명절은 일이 많이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그래도 제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답장을 보내니 잊을만 하면 울리던 휴대폰이 잠잠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할머니는 사실 손자 번호로 온 답장이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보낸다는 마음으로 문자를 드리고 나니 마음속에 진 응어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할머니와의 인연은 그 다음 명절에도 이어졌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명절에는 올 수 있냐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이전처럼 화가 나거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저 평온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할머니는 아직 손자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애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도 문자를 드리고 명절 내내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 뒤로는 오히려 제가 할머니가 신경이 쓰여 명절이 아니라도 어딘가에서 예쁜 꽃이나 하늘을 보면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간간히 밥 드셨냐,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조심하시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얼굴은 뵌 적 없지만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기간이 1년 정도 이어지니 정말 저희 할머니처럼 느껴지더군요. 할머니도 저에게 밥 잘 챙겨 먹고 집에 와서 손도 잘 씻고 따뜻하게 하고 자라며 맞춤법이 틀려 제대로 읽기도 힘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끔은 전화도 걸려왔고요. 할머니의 손자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희 할머니와 전화를 한다는 마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기묘한 가족으로 지내면서 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명절이 오는 게 그렇게 싫지만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명절에 연락을 보내주시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해주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던 작년 가을쯤 늦은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낙 늦은 밤에 걸려온 전화라 놀라며 받으니 할머니 아들분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 멍해지더군요. 말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아들분이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지혁 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자꾸 어려운 부탁을 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이 나실 때 어머니와 한 번만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이다 보니 염치가 없게도 자꾸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귀찮게 해드리네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효도를 해드리고 싶다는 못난 아들의 마음입니다. 병원에 있으니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하고 가족들 면회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죄스러워 얼마 전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저야 뭐 시간은 낼 수 있는데 사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돌아가신 손자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간다고 해서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실망을 크게 하시면 어쩌죠? 그게 사실은 어머니도 제 아들이 답장을 보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게도 지혁 씨가 답장을 보내서 어머니의 그리움을 좀 풀어주려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손자가 너무 그리운 마음에 손자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많아지니 지혁 씨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준이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냐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참 내 손자 같다며 지금 아프신 와중에도 저희 아들 이름이 아닌 지혁 씨를 찾습니다. 참 고마웠다고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고맙다 말 한마디만 하시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침 첫 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이웃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작은 주스병 세트를 사서 쭈뼛쭈뼛 들어갔는데 저를 처음 보는데도 가족분들이 모두 저를 반겨주시며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방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도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더군요. 자신의 손자와 생김새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지만 선한 눈망울은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처음 보는 저에게 바르게 커져서 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 같아 속으로 많이 울컥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이었지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아주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의 며느리분이 푸짐한 밥상도 차려주시고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꿀맛 같더라고요. 혼자 산다고 하니 바리바리 반찬이며 사과즙 같은 것도 양손 가득 챙겨주시는 통에 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짐이 많았네요. 저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며 할머니의 아들분도 눈가가 촉촉해져서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들로서 효도한 것 같다며 어머니가 오랜만에 기운을 차리셔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너무 고맙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울컥해져서 저 또한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기만 했는데 이렇게 할머니를 알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간이 나면 할머니 댁에 들려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근처 근교 관광지에 여행도 갔고요.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저를 만나고 3개월 동안 건강이 무척이나 좋아지셨어요. 제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방에서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저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느리지만 동네 산책도 곧잘 하신다고요. 저도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힘들게 일만 하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업고 동네를 천천히 걷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뒤져 함께 가기에 힘든 먼 해외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3개월 정도 보내다가 얼마 전 할머니가 영영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준비한 이별이다 보니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힘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마지막 힘을 내주신 할머니께 다들 고마워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돌아오니 마음이 무척이나 텅 비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것 보고 맛있는 것 먹고 무엇보다 명절이 오면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다시 홀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쓸쓸했지만 그래도 가끔 꺼내볼 추억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분께서 앞으로도 명절에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가족도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힘들게 지냈는데
제가 와서 한동안 행복했다고요. 명절에 따로 할 일이 없으면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따뜻한 말씀에 염치도 없이 감사하다고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아직 가족의 품이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번호로 생겼던 해프닝이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네요. 이번 설날 저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를 뵌 뒤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분들과 같이 차례도 지내고 가족 앨범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할머니의 손자분은 저와 외모가 아예 다르게 생겼는데 눈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도 무척이나 고우시더군요.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밥도 잔뜩 얻어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아들분께서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보석함을 꺼내 그 안에 든 금팔찌, 목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팔찌는 할머니가 항상 하고 계셨던 유품이었고 목걸이는 할머니가 애지중지 아끼시던 보물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물건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고. 유품이니 받아달라는 말씀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할머니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받기엔 너무 과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지만 아들분께서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꼭 받아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덕분에 추억을 많이 쌓고 가실 수 있었다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유품을 받아들고 왔지만 아직까지 저희 집 장롱에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여다보면서 할머니 생각도 많이 하고요. 금팔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적처럼 끼고 나가곤 해요. 지금도 할머니의 남은 가족분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내려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가족과 할머니를 잃고 혼자 남은 제가 어떤 신비로운 이유로 이어져서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힘들게 사는 저를 보고 이어주신 게 아닐까 하고요. 마침 혼자서도 잘 살아보겠다며 번호를 바꾼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생겼다는 게 과연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가끔 할머니의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머니가 제 사정을 대충 알고 마지막 힘을 내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께 못해드린 한을 대신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 저와 시간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하고요.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저는 우연히 이어진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중에 하늘에 가게 되면 저의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새로 생긴 할머니께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지금쯤은 하늘에 먼저 가 계신 저희 할머니와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 직접 전할 수 없어 여기에 대신 보내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시고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